할아버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면회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준이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재빨리 팔을 빼더군요. 그 순간 보였습니다.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게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사는 73, 이한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5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세숫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늙었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합니다. 오늘은 도준이 면회 가는 날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제일 깨끗한 회색 점퍼를 꺼내 입고 손목 시계를 찾습니다. 낡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이 시계를 차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부엌에서 도준이를 줄 김밥을 싸며 짜투리로 아침을 뜨고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과일, 그리고 도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챙겼습니다. 손주가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 군대 가면 할아버지 김밥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마을은 조용하고 제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날씨는 좋구먼.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2시간 넘게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부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멉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도준이 얼굴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대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면회객들이 벌써 줄을 서 있고 다들 손에 봉지를 가득 들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락 봉지를 꼭 쥐고 줄 끝에 섰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받고 소지품 검사를 받고 드디어 면회소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고 저 멀리서 초록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준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아, 얼마만인가요? 한 달 만에 보는 손주의 얼굴인데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도준아, 그동안 잘 지냈니? 제가 손을 내밀자 도준이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웃지 않았습니다. 웃긴 웃는데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더군요.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도준이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뺨에 작은 상처가 있고 왼쪽 광대뼈 부근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부딪혔니?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주는 슬쩍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준이는 원래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하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자꾸 눈을 피합니다. 김밥 싸왔다. 네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도준이가 도시락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시퍼런 멍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생긴 멍, 아물어가는 멍, 노랗게 변한 오래된 멍까지 마치 누군가 손목을 꽉 잡아 비튼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준아 손목이 제가 손을 뻗어 손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준이가 어하들짝 놀라며 팔을 뒤로 빼더군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것도 훈련하다가 무슨 훈련을 하면 손목이 이렇게 되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조용히 제발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도준이의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간절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도준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손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나서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준아, 그게 무슨...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이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들어가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군복을 입은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목에 가득한 멍,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 가득한 눈빛, 무의식 중에 제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았지만 묵직한 이 시계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부대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다리가 떨린 겁니다. 내 손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도준이의 손목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제 마음에도 깊게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2시간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농사 짓는 늙은이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건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도준이 손목의 멍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손목,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서면 더 힘들어져요 라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힘들어진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만 반짝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릴 수 없어. 다시 가봐야겠어.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부대에 전화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대 근처라도 가서 상황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정식 면회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준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부대 관계자에게라도 손주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보초병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기, 우리 손주가 여기 있는데요. 김도준이라고. 면회는 정해진 날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혹시 중대장님이나 부대 관계자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보초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안 되고요. 민원이 있으시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국방부 홈페이지요? 그 순간 안쪽에서 한 간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얼굴이 익었습니다. 지난주 면회 때 봤던 그 박중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중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중사님, 저 지난주에 면회에 왔던 김도준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김도준이요? 박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도준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얼굴에 상처도 있고 손목에 멍도... 할아버지, 박중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훈련하다 보면 멍 들고 다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손주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영감님, 박중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대 일에 민간인이 왜 참견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여기는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군대 방식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시면 오히려 김도준한테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다니요? 그게 무슨... 할아버지, 김도준이
할아버지가 자꾸 나서서 창피하다고 하던데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니, 우리 손주가 그런 말을 네, 직접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오버하신다고요? 박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습니다. 부모나 할아버지가 나서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면회일에만 오시고 군대 일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중사님, 제가 보기엔 정말 뭔가 할아버지, 박중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민원실 아닙니다. 면회도 아닌데 왜 자꾸 오십니까? 지금 김도준 때문에 저희도 곤란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러시면 김도준 군 생활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오히려 손주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냥 집에 가세요. 다음 면회일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중사가 돌아서려 하자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중사님. 그래도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박중사가 돌아서며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공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김도준 군 생활 망치고 싶으세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초병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면회일이 아니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대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가 걱정돼서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손에 면회 온 티가 나는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면회에 오셨어요? 아, 네. 손주 보러 왔는데 면회일이 아니라서. 아이고, 면회일 아닌데 오시면 못 봐요. 저도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헛걸음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그래요? 네. 어떤 중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대요. 근데 뭐 어쩝니까? 군대인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터벅터벅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중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대 일에 민간인이 왜 참견하십니까? 여기 민원실 아닙니다. 김도준 군 생활 망치고 싶으세요? 분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손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잠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인가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뭘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머릿속엔 도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도준이었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 오늘 부대에 오셨다면서요? 그게 할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부대에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도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저 더 힘들어져요. 박중사님이 할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놈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도준아, 네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보니까. 할아버지. 도준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더블 퀘오트. 할아버지, 약속해 주세요. 제발. 손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더 힘들어진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손목 시계를 벗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도준아, 미안하구나.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이와 통화를 끊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도준이의 떨리던 목소리, 더 힘들어져요 라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고민 끝에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도준 병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주가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목에 멍이 가득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제출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부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김도준 병사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은 정상 범위 내입니다.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도준 할아버지인데요.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병사 개인정보는 보호자라 해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면회 시간에 오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군대는 제가 손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원도 소용없고 전화도 안 받고 부대에 가면 쫓겨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아래 오래된 명함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명함들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한참을 그 명함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도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작게 중얼거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목시계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준 병사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대 당직사관입니다. 김도준 병사가 현재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응급실이요?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밤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오십시오. 지금 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
오늘따라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주먹을 불끈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김도준 환자 어디 있습니까? 3번 침대입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에 붕대가 감겨 있고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 도준이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훈련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이렇게 돼? 의사 선생님은 뭐래? 옆에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랑 뇌진탕기예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비뼈 골절, 뇌진탕,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까지 되나.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도준이 동기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도준이 구타당했어요. 뭐라고? 박중사님이 어제 저녁에.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신고하면 더 당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박중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병사는 황급히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박중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저 인간은 웃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훈련 중 사고입니다. 김도준이 체력이 약해서 훈련을 못 따라가다 보니 체력이 약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옵니까?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박중사가 손을 내밀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치료비는 군에서 다 처리됩니다. 김도준이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빠져서 탈입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사님, 네? 우리 손주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규정대로 훈련하면 이렇게 됩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박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도준 본인도 훈련 중 사고라고 진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할아버지. 박중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러시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중사는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전 부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도준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도준이를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준이의 부러진 갈비뼈, 뇌진탕, 그리고 박중사의 비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김도준 군 생활 더 힘들어집니다. 저 말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함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송년회나 명절 때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통화는 짧았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통화 좀 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도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화였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이한국 선배님. 자네 지금 시간 괜찮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이 방법밖에 없구나.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정훈부대 특별감찰 실시, 가혹행위 근절 대대적 점검.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준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준아. 작게 중얼거리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도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박중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화장실에 가고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병실 문틈으로 박중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준. 네. 요즘 부대에 감찰팀이 나왔던 거 알지? 네. 내 할아버지가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이야. 감찰 끝나면 넌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해. 그리고 난 여전히 너희 고문관이고.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똑똑히 들어. 네가 만약 감찰팀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너 군생활 1년 반 남았지? 그동안 어떻게 될지 각오해. 네. 그럼 잘 쉬고 빨리 나와서 부대 복귀해. 박중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김도준 문병 왔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도준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 도준이가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박중사가 왔었지? 네. 뭐라고 하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낫고 부대 복귀하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준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할아버지? 도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 부대 돌아가기 싫어요. 뭐? 무서워요. 박중사가 계속 저한테. 그리고 감찰 끝나면 또. 도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도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키웠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3일 후입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도준아.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똑딱, 똑딱.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방부 대회의실, 군 가혹행위 특별감찰 공개 청문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국방부 유장관, 육군, 김 참모총장, 그리고 감찰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중사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찰단장이 질문했습니다. 박중사 김도준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중사는 당당했습니다. 김도준은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다쳤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훈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도준 병사 외에도 여러 병사들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그건 요즘 젊은 병사들이 훈련을 힘들어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특별히 가혹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박중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인간 진짜 뻔뻔하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피해자 가족인가 보네.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단상에 앉아있던 유 장관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경례를 붙였습니다. 차장님, 김 참모총장도 황급히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오셨습니까? 단상에 앉아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차장? 무슨 차장?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사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영감이 저는 천천히 단상 앞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낡았지만 뒷면에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사 국정원 1차장 이한국 귀하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13년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은퇴한 이한국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시계는 당시 대통령께서 국가안보기여공로로 직접 하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박중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구타한 김도준 병사는 제 외손주입니다. 저는 당신이 일주일 전 병원에서 뭐라고 했죠? 김도준 군 생활 더 힘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그건 그리고 사흘 전 병실에서 감찰 끝나면 각오해 라고 협박했죠. 박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저는 유 장관을 돌아봤습니다. 유 장관. 네, 차장님. 박중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나? 유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앤덱스호 박중사는 지난 3년간 총 12건이 병사폭행 이력이 있으며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물품 횡령 혐의도. 그만? 박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사를 구타하고 협박하는 게 군기입니까? 더블 퀘오트.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김 참모총장을 봤습니다. 김 총장. 네, 차장님. 군은 나라를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복무해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박중사를 봤습니다. 박중사,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자입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뒤편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중사, 폭행, 금품수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중사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저는 헌병들이 박중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유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 장관, 군 기강 바로 세우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문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한국 전 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주분이 피해를 당했다는데 저는 손을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 걱정하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도준이는 안전한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도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도준이가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냥 옛날 일이란다.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은퇴한 국정원 차장이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다라고요. 저는 손주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준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지.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런?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란다. 도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뭘? 우리 집에 가자.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아, 집이다. 도준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소세지 무침, 그리고 고등어 구이까지. 할아버지가 직접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손주 오는데 당연하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도준이가 숟가락을 들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왜 이런 외딴 곳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논밭이 보였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한 이유는 나라를 지키려는 거였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지. 중요한 거요? 가족이란다. 저는 도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느라 바빴을 때 네 엄마가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단다. 더블 퀘오트. 그래서 은퇴하고 여기 와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아, 권력이란 건 말이야. 남을 짓밟으려고 쓰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쓰는 거란다. 더블 퀘오트. 할아버지가 한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지. 도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밥 먹어. 식겠다. 도준이가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준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응? 할아버지는 진짜 멋있으세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뭐가 멋있어. 그냥 늙은 할아버지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지. 저는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싱싱하게 열린 고추 하나를 땄습니다. 도준이가 옆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부대 가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단다. 그날 저녁 도준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시계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똑딱, 똑딱. 익숙한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유 장관과 김 총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네. 들어오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장님, 이번 일로 군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자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군은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줘야 해. 그들이 안전하게 복무해야 나라가 안전하단 말이야. 명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도준이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같이 일하자.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참 예쁘다. 도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예쁘지. 저는 손목시계를 쓸어내렸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시계.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준아, 저녁 먹자. 네, 할아버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주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렸습니다. 손목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한국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밭을 일구고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도준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께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가요? 평소엔 조용하시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분들, 댓글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한국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배사